1월 막바지 산림경비원 하루씨는 산을 한 바퀴 돈 뒤 내려오고 있었다. 왼편 계곡에서 강렬한 북풍에 실려 춤추듯 날아오른 가루눈이 한바탕 불어닥쳤다. 작은 눈보라 같은 이른바 광설이었다. 저 멀리 흩날리는 눈 너머 사람 모습이 보였다. 길가에 있는 원목을 쌓아두는 곳에 멈춰서 계곡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으르렁거리는 바람소리 속에서 무언가를 말하는 듯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 사람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상대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정체를 알 수 있었다. 같은 마을에 사는 미나모토 씨였다. 이봐, 그런 곳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하루 씨가 말을 걸자 미나모토 씨는 천천히 그쪽을 돌아보았다. 늘 울퉁불퉁 엄한 얼굴만을 하고 있더니가 그때만큼은 억지로 굳은 얼굴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뭐야, 하루 씨인가? 그건 이쪽이 할 말이야. 그보다 자네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던데. 아, 조금 말이지. 쇼타랑 이야기를 했어. 뭐라고? 하루 씨는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쇼타는 미나모토 씨의 외동아들이었다. 작년 봄쯤이었나? 7살도 채 안 된 나이에 소아암으로 세상을 떠난 터였다. 쇼타가 죽은 뒤에도 미나모토 씨의 일견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본래 입을 다물고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고 어느 모임에서라도 침울하게 침묵을 지키는 게 이전과 다를 바 없었다. 비탄에 잠긴 모습도 끝내 누구에게도 보이질 않았다. 쇼타의 장례식 때도 몸을 추스르지 못할 정도로 우르된 아내를 곁눈으로 힐끗 보고는 쭉 늘어선 문상객들을 원수라도 보는 양 째려볼 뿐이었다. 그런 미나모토 씨의 행동을 보며 하루 씨는 내심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싶었단다. 아마 그렇게 함으로 슬픔을 억지로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겠지. 그로부터 9개월여 오늘까지 계속 미나모토 씨는 고집을 부려온 것이다. 걷고 있자니 원목 쌓아두는 거 부근이더만. 누군가가 부르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저편을 보니까 바로 거기에 쇼타가 서 있었네. 하루 씨는 아무 말 없이 미나모토 씨의 독백에 귀를 기울였다. 어느새인가 바람은 잦아들고 주위 사는 시간이 멈춘 듯한 정막에 잠겨 있었다. 쇼타 녀석 말이야. 어머니를 괴롭히면 안 돼 라고 말하더라고. 나도 쇼타 때문에 안 사람에게 꽤나 화를 냈었으니까. 언제까지 울고 있을 거야? 울고만 있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 이야기는 아내를 거쳐 하루 씨 귀에도 들려오던 것이었다. 시골 우물가에서는 비밀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법이니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해도 멈출 수가 없었어.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겨우겨우 기력을 끌어내고 있었으니까. 아니, 도망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게 깨달으니까 대화가 끊겨버렸어.
미나모토 씨는 허공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다. 좀처럼 보일 수 없었던 말수가 참 많아졌다. 그 녀석은 그게 참 걱정이었던 모양이야. 오랜만에 만난 자식한테 설교나 듣고 정말 화가 나고 한심하지만 그렇지만 말이야. 뭐랄까. 말을 더듬더니 그대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갑작스럽게 멈춰섰다. 그렇지만 말이야, 하루씨. 어째서인지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 하늘을 바라보는 눈에는 눈물이 펑펑 흘러 뺨을 타고 떨어지고 있었다. 미나모토 씨는 그대로 소리를 높여 오열하기 시작했다. 참고 참아오던 고집이 무너진 미나모토 씨의 통곡은 쉬이 그치지 않았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굵은 눈물은 서론에 하나둘 구멍을 남겼다. 바라보니 저 너머 막눈이 새로 덮인 서론 위에 살짝 한 쌍만 작은 아이의 발자국이 남겨져 있었다. 이윽고 다시 기세를 더한 바람이 강렬하게 불어온다. 눈이 흩날리고 발자국은 눈 깜짝할 사이 쓸려 날아가 버렸다. 하지만 그 발자국은 미나모토 씨 마음속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찍혀 있겠지. 산을 내려온 미나모토 씨의 엄한 얼굴은 근래 보지 못한 밝게 개인 표정이었다. 광설이 아주 잠깐만 시간을 되돌려준 것일지도 모르겠다. 생에 딱 한 번 겪었던 심령 관련 사건이다. 내가 사는 곳은 엄청 시골이다. 몇 년 전에 편의점은 생겼지만 주변은 산으로 둘러싸인 데다 여름에는 뭐 있다고 가을에는 감을 말리는 그런 옛 동네였다. 자동차 한 대 지나갈 너비의 길 옆에는 죄다 논이었다. 그렇게 논과 밭 한가운데 우리 집이 있다. 상당히 뜰이 넓어서 툇마루에는 햇빛이 기분 좋게 내려온다. 초봄에는 정말 따뜻하고 기분 좋은 곳이지. 날이 따뜻해지면 할머니와 거기 앉아 다 같이 다과를 즐기곤 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뜰에 자주 고양이가 찾아오게 되었다.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점박이도 있었고 새 색깔 털이 섞인 그런 고양이도 있었다. 할머니는 며칠째일 때면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던져주곤 하셨다. 그런 풍경을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가족들도 고양이를 쫓아내거나 목걸이를 채워 집고양이로 삼으려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저 호랑이라던가 점박이라던가 이름을 붙여 바라볼 뿐이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머리가 좋지 않았던 나는 그대로 지역 식품회사에 취직했다. 집에서 차로 5분 거리인 데다가
직장 환경도 좋았다. 우리 회사는 가다랑어포 가루와 매일같이 잔뜩 나온다. 어느 날 내가 그 가루를 가지고 돌아오니 할머니는 무척 기뻐하셨다. 고양이는 가다랑어포를 정말 좋아하니까 분명 기뻐할 게다. 다음 날부터 작은 도자기 그릇에 할머니가 가루를 올려두면 고양이들이 핥아먹게 되었다. 어느덧 할머니는 80을 넘으셨다. 옛날에는 자전거를 타고 쇼핑도 가시고 노인정에서 회의가 열리면 꼭 나가셨는데 어느새인가 집에만 머무르게 되셨다. 매일 얼굴을 마주보기에 무심코 넘어갔지만 자세히 보다 보면은 뺨은 홀쭉하고 손에는 혈관이 선명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매일같이 고양이 먹이 주는 것만은 절대로 잊지 않으셨다. 할머니가 지쳐서 이불 밖으로 나오지 못하시는 날에는 나나 어머니가 먹이를 주었다. 재작년 여름, 내가 직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밖에 나왔을 때였다. 할머니가 줄곧 쿠로라 부르던 고양이가 쓰레기 버리는 곳에 있었다. 땅에서 뒹굴거리는 걸 정말 좋아하고 자주 먹이를 먹으러 오는 칠칠치 못한 인상의 고양이였다. 언제나 귀찮은 듯한 얼굴을 하고 있지만 어딘가 미워할 수 없는 녀석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쓰레기 냄새를 맡고 왔구나 싶어 조금 웃었다. 언제나 집에서 만나던 쿠로를 직장에서 만나게 되니 왠지 신선하고 조금 기뻤다. 쿠로는 나를 바라보더니 아장아장 다가왔다. 그리고는 쓰레기 봉투를 손에 든 내 앞에서 등을 쫙 펴고 앉았다. 평소라면 발밑에 바짝 다가와 먹이를 달라고 조르던 쿠로가 마치 경례라도 하는 듯 앞발과 귀를 세우고 나를 바라본다. 그런 쿠로의 모습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었다. 울지도 않았고 침도 흘리지 않았고 그저 내 눈을 바라보았다. 쿠로가 전하려던 건 그리 어려운 말이 아니었다. 받아들이고 싶진 않지만 언젠가는 찾아오고야 마는 것. 나는 어른이 되고 처음으로 울었다. 고무장갑을 벗고 눈시울을 눌러도 눈물은 자꾸 흘러나왔다. 오열 같은 소리와 딸꾹질이 멈추지 않았다. 흐릿한 시야에 쿠로가 번져서 보였다. 아직도 내게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알았으니까. 나는 울먹이며 쿠로에게 말했다. 가슴이 무언가라 꽉 조여진 듯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장식물같이 움직이지 않는 쿠로의 얼굴은 눈물로 번져 보이질 않았다. 하지만 왜일까? 몹시 무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 나는 그것이 견딜 수 없이 슬펐다. 쓰레기 버리는 곳에서 울고 있던 나를 상사가 찾아냈다. 그런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아. 나는 그저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상사를 따라 돌아가는 사이 뒤를 돌아보니
쿠로는 이미 거기 없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라는 전화가 온 것은 사무실에 들어온 직후였다. 지금도 우리 집에는 따뜻한 날이면 고양이들이 찾아온다. 햇빛도 쬐고 먹이를 달라고 어머니를 보채고. 나는 아직 본 적이 없지만 종종 쿠로가 등을 쫙 펴고 텐마루를 바라본다고 한다. 그럴 때면 어머니는 방석과 차, 과자를 텐마루에 올려두신다고 한다. 오랜만에 휴가를 받았다. 단 이틀뿐이니 날 찾는 전화가 올 일도 아마 없겠지. 보너스도 나왔겠다. 어머니에게 뭔가 맛있는 거라도 사드려야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교토 키보네 쪽 여관에 전화를 걸어봤다. 가와도코 성수기였지만 평일이라 숙소를 잡을 수 있었다. 어머니에게 연락을 드리니 무척이나 기뻐하며 쿠라마 쪽도 돌아보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겐 이견이 있을 리 없다. 대마치아나기역에서 쿠라마역까지는 약 30분. 그 사이 경치는 바둑판 같은 도시에서 뒷동산을 지나 깊숙한 산속으로 변해간다. 쿠라마에서 산을 넘어 키부네로 빠지는 코스는 발에 맞는 신발만 있으면 가족끼리도 2시간 전후면 다녀올 수 있다. 당일치기라면 반대로 키부네에서 쿠라마로 나와 쿠라마 온천에 들렀다 돌아갈 수도 있고. 그날 역시 날씨는 맑고 화창했다. 짐을 들고 걷기도 귀찮아 숙소에 부탁해 맡기고 쿠라마 산으로 향한다. 위풍당당한 신사 입구에 발을 들여놓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었다. 나를 향해 낙엽들이 대굴대굴 날아온다. 낙엽질 계절은 아니건만 어머니와 함께 산에 오면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긴다. 텐구가 꽃을 뿌리는구나.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텐구란 놈 참 귀찮은 녀석이군. 도중에는 케이블카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걷는 편을 더 좋아하신다. 군데군데 비탈이 섞인 참배기를 지나 본전으로 향했다. 유키 신사를 지나자 앞에 있던 거목 중간에 걸려있던 가지가 미묘하게 휜다. 이건 역시 매번 겪는 일이다. 쿠라마사 금당에서 참배를 하고 안쪽 사원을 향해 오솔길을 걷는다. 마왕전 앞에 몸집은 작지만 품이 있어 보이는 노인이 혼자 낭랑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었다. 꽃이 피면 말하지 않아도 산은 찾아온다네. 쿠라마산
벚꽃 소용돌이. 이런 가사였다. 얼령이 주변 나뭇가지에 퍼져가는 것 같아 무심코 발을 멈추고 노래에 푹 빠졌다. 마지막 노랫가락이 여운을 남기고 하늘로 사라지자 우리처럼 발을 멈추고 노래를 듣던 사람들이 다 같이 탄성과 박수를 올렸다. 노인은 생긋 웃고 오호스기 공겐 쪽으로 걸어갔다. 쿠라마산을 내려와 키분의 강을 따라 걷는다. 한여름 대낮인데도 공기가 서늘해 기분이 매우 좋다. 흐르는 강 위에 카아도코가 몇 개 보인다. 주말에는 사람들로 흘러넘치겠지만 오늘 같은 평일은 그렇지도 않다. 조금 먼 곳에는 청명한 흐름 속 강 까마귀가 작은 물고기를 쫓아 물로 뛰어든다. 외가리도 가만히 사냥감을 기다린다. 어느덧 길게 자란 참옥새가 흔들리는데 그 위를 잠자리들이 돌아다닌다. 키분의 신사에 참배하러 가는 사람은 많지만 오쿠미야까지 찾는 이는 드물다. 그 고요함을 즐기며 오쿠미야 신현성 옆 작은 사당에 손을 모은다. 동생들도 데려왔으면 좋겠다 싶지만 평일에 갑작스럽게 일정을 잡은 내가 잘못이다. 학생이면 몰라도 사회인이 그렇게 일을 멋대로 쉴 수도 없는 노릇이지. 어머니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 문득 뒤돌아보니 아까 망항전 앞에서 노래하던 노인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가볍게 인사를 하자 노인도 싱긋 웃으며 한 손을 든다. 저 아까 전에는 좋은 노래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부끄럽구만. 노인은 겸손히 고개를 흔들고 나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부모 자식끼리 여행 온 건가? 좋구만. 좋은 날에 여길 찾아왔어. 오늘은 산축제가 있는 날이거든. 어머, 축제를 하는 건가요? 축제라는 말을 듣자 어머니는 눈에 띄게 신이 났다. 그리고 노인은 가르쳐 주었다. 오늘 밤 가하도코의 불이 다 꺼지면 이 앞에서 열린다네. 산축제는 때가 맞아야만 열리는 데다가 한밤중에 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많지. 만약에 올 거라면 유카타를 입고 오는 게 좋을 걸세. 그래야 춤도 출 때 어울릴 테고 말이야. 어머니는 이미 가고 싶어서 굉장히 설레는 듯 했다. 뭐 젊을 적에는 춤에 푹 빠져 있었다니 그럴만도 한가. 뭐 괜찮겠지. 나는 춤 같은 건 관심 없지만 기왕 왔으니 어울려드려야지. 강줄기를 따라 복숭아같이 둥근 등불이 점점 켜져 있다. 우리 말고 걷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쿠미야에 가까워짐에 따라 피리 소리가 어디선가 흘러와 바람을 탄다. 산축제는 아무래도 내가 생각했던 그런 춤이나 추는 건 아닌 것 같다. 안쪽 키분의 다리 옆에서 왼쪽으로 꺾어 산속으로 이어진 좁은 길로 들어서자 피리 소리는 더욱 확실히 들려온다. 무슨 노래인진 모르겠지만 잔잔한 멜로디를 여러 개의 피리가 함께 불고 있는 것 같았다. 이윽고 나무 사이에서 수많은 흰색 재등과 그 불빛이 보였다. 체육관 정도 넓이의 공터에서 피리 소리에 맞춰 수십 명의 사람들이 춤추고 있었다. 옷은 흰 바탕에
갈색 무르른 무늬의 유카타다. 여자는 다홍색 띠를 메고 남자는 검은 바탕에 금색 비늘 무늬가 들어간 띠를 메고 있다. 신나게 춤을 춘다기보다는 우아하게 춤을 추는 듯한 사뿐사뿐한 움직임이다. 보통 축제 때 추는 춤에서 느껴질 수 있는 활기찬 느낌은 전혀 없었다. 우리보다 먼저 와 곁에서 춤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다. 둥글게 손잡고 춤추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 그중 한 사람과 손을 마주잡았다. 아는 사람이 있었나 보다. 앞서 낮에 만난 그 노인이 미소를 띄우며 조용히 나와 어머니에게 다가왔다. 아, 그래, 오셨구만. 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좀 이상한 축제네요. 노인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다. 저 안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게야. 만나고 싶은 사람? 무슨 소린가 싶어 나는 멍해졌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어머니가 난데없이 달려갔다. 어머니? 어머니가 달려간 저편에 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친가에 살 무렵 언제나 보던 사람이다. 사진 속에 서서 웃고 있던 나와 무척 닮은 청년. 내가 2살 때 세상을 떠난 아버지였다. 죽을 힘을 다해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어머니를 춤추는 이들이 공기처럼 비켜서 지나가게 해준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춤을 춘다. 어머니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불과 3년가량이었던 아내로서의 나날과 그 몇 배는 됐을 어머니로의 시간. 지금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는 말문이 터진 듯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때때로 맞장구를 치고 있다. 2사람 사이에 눈물은 없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게는 들리지 않지만 분명 말로써 시간을 녹이고 있으리라. 시간을 넘어 부모님은 연인으로 돌아와 있었다. 처음으로 보는 부모님의 모습이었다. 아, 아버지는 저렇게 웃는 분이었구나. 어머니가 저렇게 수줍어하는 모습도 정말 있었구나. 그 기나긴 세월을 넘어 아직도 서로를 그리워하는 2사람을 보니 무심코 가슴이 뜨거워진다. 아버지가 춤을 권해 어머니도 춤에 참여한다. 꽤 잘 춘다. 정말로 즐거운 듯 춤추고 있다. 내 머릿속에는 삼위센 소리가 울고 악사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내가 아내를 사랑하니 다정하구나. 저기에 날아오르고 여기에 날아오르니 저기도 여기도 바람이 펄럭펄럭 대네. 날개와 날개를 맞댄 소매가 물든 모양은 꽃이로구나. 부모님의 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어머니는 나를 떠올렸는지 아버지의 손을 놓고 내게 다가왔다. 처음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아버지에게 어떻게 인사해야 하는 걸까? 대범하고 의젓한 동생과 무척 비슷한 분위기의 아버지는 당황해 말도 못하는
나를 아무 말 없이 꼭 껴안아 주셨다. 나보다 꽤 홀쭉한 몸이지만 강하고 따뜻했다. 아버지에겐 이렇게나 확실한 존재감이 있는 걸까? 많이 컸구나. 만감이 가득한 아버지의 말. 가슴이 감상으로 가득 차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간신히 입에서 나온 것이라군. 아버지, 그래. 따뜻한 대답이 돌아왔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아이처럼 소리를 내어 엉엉 울었다. 아까 어머니가 마구 이야기하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정신을 차리니 나는 완전히 신이 나 아버지에게 친구에 관해 일에 관해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런 건 내일이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학교에서 있었던 일조차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어머니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조용한 대답 한마디 한마디가 나는 모두 다 기뻤다. 아이가 부모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분을 처음으로 알 것 같았다. 내 이야기가 잠시 멈추자 아버지는 쓸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미안하구나. 더 함께 있고 싶은데 이제 슬슬 가야 될 것 같아. 시간은 무정하게 흘러간다. 하지만 싫다고 뗐으며 잡아와도 소용없는 일. 소중한 이에게 걱정을 끼칠 뿐이다. 그래, 이미 알고 있다. 웃으며 배웅하자. 너희한테 힘이 되어줄 수 없어서 참 애석하구나. 괜찮아요,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으니까. 나 장남인걸. 나는 엄지를 세워 아버지에게 보이며 잘난 척하며 허세를 부렸다.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는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상냥한 시선을 보낸다. 아버지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보여주었다. 그럼 이제 가볼게. 아버지는 추매고리 안으로 향한다. 아버지!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아버지가 되돌아본다. 나 아버지랑 어머니 자식으로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야.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 아버지는 기쁜 듯 웃고 그대로 연기가 사라지듯 자취를 감추었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아버지가 자취를 감춘 곳을 응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윽고 단념한 듯 고개를 저으며 돌아가졌구나 라며 나를 재촉했다. 이튿날 아침 아직 자고 있는 어머니를 방에 홀로 두고 안쪽 키분의 다리 옆까지 가보았다. 다리 옆 산으로 이어진 오솔길은 역시 없었다. 그 노인이 말한 산축제는 때가 맞아야만 열리는 것이겠지. 어쩌면 그것은 나와 어머니가 본 환상이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나고 싶던 사람을 만나고 전하고 싶던 마음을 전했다. 그래, 참 행복한 여행이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가 침몰했고 운이 좋아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떤 무인도의 해변에서 깨어났다. 이미 죽어 시신이 된 사람들을 제외하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10여 명. 어떤 사람은 멍하니 주저앉았고 또 어떤 사람은 엉엉 소리내 울었고 다른 어떤 여인은 남편의 시신을 껴안고 울었고 어떤 사내는 숲쪽을 확인하러 들어갔고 다른 어떤 사내는 해변에 떠내려온 물건들을 정리했고 또 다른 어떤 사내는 해변을 따라 섬을 한 바퀴 돌았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고 난 뒤 사람들은 모두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다. 결론은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티는 것이었다. 가장 큰 문제가 식량이었지만 다행히도 한 사내의 직업이 식품연구원이었고 그의 캐리어 한가득 햄 통조림이 종류별로 가득 차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으로 허기를 채우고 모두 함께 해변의 한 곳에 모여서 잠을 잤다. 다음 날 그들은 나무를 이용해 해변에다 거대한 SOS를 그렸고 마른 나무들을 모아 불을 지피고 떠내려온 시신들을 수습해 한 곳으로 모아두었다. 그리고는 어서 구조대가 오기만을 바라며 햄 통조림을 먹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헌데 다음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일주일이 넘도록 구조대는 오지 않았다. 그 와중에 부상이 심했던 한 사람이 사경을 헤매다 사망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보며 공포심을 느꼈다. 그리고 모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기 시작했다. 구조대가 오기 전에 모두 죽거나 구조대가 오질 않거나 현실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식량 문제가 마음에 걸렸다. 섬의 숲에서는 먹을 만한 열매라고는 야자수 몇 개가 전부였고 그들이 가진 햄 통조림도 거의 다 떨어져 갔다. 그때 햄 통조림 캐리어의 주인이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선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몇 안 남은 통조림을 최대한 아껴야 돼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오늘 내일 하시는 노인분께는 더 이상 햄 통조림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합리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니 갑자기 그런... 노인은 당황했다. 다른 사람들도 얼굴이 불편해졌다. 하지만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그들의 입을 다물고 있게 만들었다. 그는 내친김에 말을 더 이었다. 저는 군의관 출신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병사들이 막사로 실려왔을 때 너무 크게 다친 병사들은 아예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치료한다고 살릴 수 있을지도 모르고 그 의약품으로 다른 병사들을 살리는 데 쓰는 것이 더 많은 병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금의 상황이 딱 전쟁 상황과 같아요. 저희는 위기이고 앞으로 저희는 이 섬에서 얼마를 지내야 할지도 모르잖아요. 어쩌면 겨울을 나야 할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다리까지 다치셔서 오늘 내일 하시는 노인분께서 앞으로 저희 생활에 짐이 되면 됐지 도움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정말 개쓰레기라고 욕해도 좋아요. 저의 계산으로는 노인분을 끝까지 안고 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침묵했다. 사람들도 침묵했다.
인도적으로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합리적이라는 단어가 마치 어쩔 수 없다는 단어처럼 들렸다. 게다가 그들은 모두 죽음의 공포에 질려있던 상황이었다. 그때 어느 한 노인이 입을 열었다. 나는 사실 사회에선 그런 통조림 같은 건 먹지도 않네. 아니, 있는 줄도 몰랐지. 자네들 땡땡 소주를 아는가? 예? 어르신, 그 무슨 소리? 내가 그 소주 회사의 회장이네. 어? 그깟 소주 회사 회장이라 우습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가진 재산만 수백억이 넘네. 만약 사회였다면 그런 통조림 하나에 이런 취급을 받을 일이 절대 없는 사람이지. 사람들은 노인을 달리 보았다. 노인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은 전혀 몰랐다. 반면에 그런 대단한 노인도 결국 무인도에 떨어지면 한낱 촌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때 그 노인이 눈빛을 형형하게 뜨며 그 사내를 향해 말했다. 그 통조림 하나를 내 1,000,000원에 사겠네. 사람들은 헉소리를 내며 깜짝 놀랐다. 통조림 하나에 1,000,000원이라니. 사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노인을 보고만 있자 노인이 다시 말을 했다. 1,000,000원이라는 단위가 현실감이 떨어지는가? 그렇군. 그렇겠어. 그럼 500만원으로 깎도록 하지. 믿을 수 있겠나? 아니, 제 말은 그런 게... 더 깎아야 믿을까? 300? 100? 사내는 정신을 차리고 톤을 높여 말했다. 아니, 무슨 말을 하시는 겁니까? 어르신이 사회에서 어떤 분이셨는지는 몰라도 이곳에서 어르신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은 담담히 대꾸했다. 만약 우리가 구조돼서 사회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 돈을 치러주겠다는 걸세. 여기 있는 모두를 공증인 삼아 말이야. 아니, 그게 무슨... 그건 구조됐을 때 이야기고 지금 당장은... 어차피 우리는 구조될 것 아닌가? 아니면 우린 뭘 기다리고 있는 거지? 노인의 한마디에 사내의 입이 다물어졌다. 맞다. 자신들은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었던가. 그렇지 않다면야 이렇게 아둥바둥 캔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다. 나중에 구조가 됐을 때 모든 금액을 치러주겠네. 내 약속하지. 그러니 나에게도 통조림을 좀 나누어 주게. 아니, 나에게도 통조림을 팔게나. 사내는 침을 꿀꺽 삼켰다. 어느새 노인에게 압도당한 듯했다. 결국 사내가 제안했던 합리적인 희생 방식은 흐지부지하게 무효가 됐다. 그날 저녁에는 노인을 포함한 모두가 통조림으로 식사했던 것이다. 다음날 사람들은 장기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구조대가 언제 올지 알 수 없으니 오래 버틸 수 있는 계획의 필요성을 깨달은 것이다. 가장 먼저 집을 지어야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동안은 언제든 구조대가 오면 떠날 셈으로 해변에서 밤을 지새웠지만 너무나 춥고 힘들었던 것이다. 집을 지으려니 당장의 노동력, 힘쓰는 일이 필요했다. 그것은 대부분 젊은 남자들이 나서야만 했다. 그들이 집을 지으며 땀을 흘릴 때 노인이 말했다. 자네들이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네. 자네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아닌 것이지. 자네들의 노동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해.
집을 짓는 동안 하루 일당으로 50만 원씩을 쳐주겠네. 그 비용은 사회에서 내가 지불하지. 노인의 말이 괜한 공수표 남발인지는 몰랐다. 그래도 집을 짓는 남자들은 기분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하루 50만 원 일당이면 사회에서도 못 벌어본 돈이 아니었던가. 노인의 말이 거짓말이든 아니든 어차피 집은 지어져야만 했고, 그렇다면 차라리 기분이라도 진짜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았다. 힘들던 노동도 50만 원의 일당을 받고 하는 일이라 생각하니까 조금은 편해졌다. 웃음에도 좋았다. 흐차! 편의점 알바 뛰다가 하루 일당 50만 원씩 받으니까 기분은 좋네. 으라차차! 야, 그러게 내 월급이 200이 안 됐었는데 말이야. 부인도 와서 이게 웬 횡재냐? 사람들은 점점 체계적으로 장기전 태세에 들어갔다. 엉성하지만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집을 2채나 지었고, 증류수를 꾸준히 모을 수 있는 장치와 빗물을 모아두는 비닐 등을 만들었다. 식량 문제도 조금씩이지만 해결되어 가고 있었다. 장기전을 계획하고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다 사냥을 나갔고, 물고기들, 하다못해 조개와 작은 개들이라도 잡아와 식량으로 삼았다. 사람들은 점점 무인도 생활에 적응해 나갔다. 그리고 그들의 무인도 생활 속에서 노인이 유행시킨 것이 한 가지 있었다. 사회에 두고 온 재산이었다. 그 작은 무인도 사회에서도 그들은 서로 돈을 통용시키고 있었다. 그들의 집에는 소중한 노트가 보관되어 있었고, 그 노트에는 각자 사회에서 자신들이 가진 재산을 적어 놓았다. 그들은 그 재산을 이 무인도에서 사용했다. 어느 누구도 재산을 허투루 장난으로 쓰는 이가 없었다. 실제 돈을 쓰듯이 신중하게 사용했다. 그들에게 그 재산은 마치 사회와 무인도를 연결해주는 현실의 끈처럼 느껴졌다. 그 돈을 장난처럼 치부해버리는 순간 그들은 구조의 희망도 버리는 것처럼 느껴졌기에 더더욱 진실로 대했다. 첫날 남편을 잃고 넋이 나간 듯 지내던 여인의 어느 날, 무심코 플립을 엮어 모자를 만들었다. 그 모습을 보던 다른 한 여인이 말했다. 어머, 그 모자 정말 이쁘네요. 저한테 파실래요? 3만 원 드릴게요. 그 여인은 얼떨결에 모자를 3만 원에 팔았고 다시 플립을 모아 모자를 엮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무인도에 있는 내내 모자와 장신구들을 만들었다.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것들을 골라 그녀에게 돈을 내고 사기 시작했다. 그녀는 좀 더 예쁘게, 조금 더 멋있게 만들기 위해 디자인을 고민하고 연구했고, 재료의 다양성을 꾀하기도 하며 열심히 노력했다. 그녀는 무인도에서 무척이나 바쁜 사람이었다. 사회에서 백수로 지내던 한 청년은 물고기 사냥의 신이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사냥을 기깔나게 잘했다. 청년은 사냥한 식재료들을 공짜로 나누지 않았다. 자네가 잘 잡는다고 우리에게 사냥을 해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자네는 힘들게 사냥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만 해. 청년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사냥했고 무인도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었다. 어떤 이들은 10,000원씩 걸고 내기 바둑을 하기도 했다. 자네들도 내기 바둑 두나? 무인도에서 할 게 뭐 있습니까?
자넨 저기에 두는 게 어떤가? 어이, 어르신, 훈수는 안 됩니다. 이게 판당 10,000원인데 어르신이 대신 내주실 겁니까? 사람, 내가 왜 내나? 자네가 다 둔 걸 가지고. 아이고, 이런. 사람들은 서로 간에 무엇이든지 돈을 거래했다. 무언가 쓸만한 도구를 만들어 파는 이들도 있었고, 물고기 손질과 요리, 빨래, 미용, 집의 확장이나 보수 작업, 심지어 소설을 써서 들려주고 돈을 받는 이도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돈을 벌기 위해 무언가를 했다. 그것이 그들의 무인도 생활을 버티게 만들어줬다. 어쨌든 그날이 오게 됐다. 하늘 위로 헬기가 지나간 날, 거대한 SOS 마크를 매일매일 청소한 보람이 있었는지, 배다! 배가 다가온다! 배야! 모두들 배가 오고 있다고! 그들은 기어이 구조됐다. 몇 개월을 무인도에서 견뎌내어 기어코 구조됐다. 그들은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구조된 배 위에서 고향으로 향하며 서로 얼굴을 마주치기만 해도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소식이 모두 전해지고 가족들이 마중 나온 항구로 향할 때 회장이라던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모두가 들떴고 기쁘고 환한 얼굴이었지만 노인의 얼굴만은 어두웠다. 눈을 한번 질끈 감은 노인은 고백하기 시작했다. 용서들 하시게. 사실 난 기업의 회장이 아니야. 그런 재산 따위는 가지고 있지 않네. 그날 그 자리에서 살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거야. 정말 미안하네. 사람들은 노인의 말에 노인을 돌아보았다. 그들 모두가 노인에게서 수천만 원씩 받을 돈이 있는 이들이었다. 이윽고 그들은 노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냥 그게 다였다. 그냥 알았다는 듯 고개를 끄덕거렸다. 사실 그 노트도 이곳에는 없었다. 서로의 재산이 오고 간 그 노트는 무인도에 두고 왔다. 아무도 그걸 챙기지 않았다. 그 노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던 것이다. 무인도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것, 그거면 충분했다. 이후 방송에 출연한 그들은 항상 말했다. 통조림 몇 개 때문에 한 노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 저희는 무인도에 사는 짐승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노인을 살려주고 나니 그제야 저희는 사회 속에 사는 인간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살았습니다. 아무튼 그런 틀을 만들어준 그 노인분이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참기름이 숟가락 가득 밥 위로 줄줄 흘러내렸다. 아이씨, 너무 많이 부었네. 나도 참. 하하. 혼잣말과 함께 헛웃음이 끝나고 나니 좁은 방 안에 적막이 가득하다. 참기름 냄새가 고소하니 방 안에 퍼졌지만 그 냄새를 걷어내면 이 좁은 방 안에 있는 건 심각한 고독, 막다른 벽이다. 유난히 소리를 내어 쩝쩝거리며 먹는 건
사회생활 할 적엔 가지고 있지 않던 버릇이었다. 행여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될까 싶어 조용히 꼭꼭 씹어먹던 습관을 언제부턴가 바꾸게 된 건 이 방 안에 혼자 있는 내가 스스로 사람 소리를 내지 않으면 하루 종일 어떤 청각적인 자극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두려웠다. 내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다가 순간 소리 없이 증발해버릴 것 같은 무력감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나는 내가 관객이며 광대인 사람놀이 서커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나 살아있다고, 사람이 여기 살고 있다고. 콧물을 한번 훔치고 나는 옆에 놓여진 스마트폰에 도착한 메시지를 쳐다보았다. 그래, 뻔하지. 상반기 채용 대비 프리반 개강 1일에서 11일까지 선착순 100명 교재 모의고사 무료 혜택까지. 무심코 밥 한 술을 입에 또 떠넣고 메시지 보관함을 빠져나왔다. 페이스북 앱이 눈에 들어왔다. 좋았지. 학교 다닐 땐 옆에 사람들도 많고 재밌었지. 다들 어떻게 살려나 궁금하네. 앱 버튼을 눌렀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소통하게 해준다는 소셜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데는 불과 1초면 충분했다. 이상하지. 내가 최근 사람과 소통해본 거라곤 일주일도 더 전에 식료품 사러 갔을 때가 유일한데, 이렇게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게 쉽다는데 왜 난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데. 나도 그걸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잖아. 우울해하지 말자. 우울해하지 말자. 백인훈, 드디어 합격.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77명이 이 글을 좋아합니다. 댓글 40개 더보기. 얘 붙었네. 밥맛이 떨어졌다. 반년 정도 전에 야, 나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는데 너 어떻게 공부해? 팁 좀 줘 하고 물어오길래 한껏 아는 척하며 행정은 누가 잘하고 국사는 누구, 국어는 누구, 교재는 한꺼번에 어디서 사면 싸다며 힘들겠지만 함께 파이팅하자고 응원까지 했던 기억이 떠오르자 접신물에 코를 박고 죽어버리고 싶었다. 6개월 만에 붙어버리다니. 그동안에도 페이스북에 자기 여자친구랑 천일된 사진 올라왔었잖아. 그거 보고 이 자식은 떨어지고 나는 붙을 거다. 왜냐면 나는 밤낮으로 딴 생각 안 하고 붙을 생각만 하니까 하고 조금 안심했었는데 왜 얘는 붙고 나는 아직 6년씩이나 이 방에서. 우울해하지 마. 우울해하지 마. 그만 좀 하자. 자격지심 가지지 마. 넌 잘하고 있어. 화이팅. 화이팅. 나는 남이 아닌 나의 길을 가면 돼.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야지. 나는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마인드. 그게 중요해. 한동수, 연애 중. 20명이 이 글을 좋아합니다. 댓글 10개 더보기. 주성현, 키키키, 대박이네. 솔로 부대 전역 축하한다. 그럼 내가 고참이네. 한동수, 김미미. 둘이서 전입신고 한번 하러 갈게. 커플 데이트 한번 하자. 주성현, 좋지. 톡해라. 초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게 기억이 나서 반가움에 친구 추가는 했지만
전화번호도 서로 모르는데 어른이 되고 훌쩍 지나서 야, 잘 지냈냐? 하고 친하게 굴기가 왠지 머쓱한 데다가 내 처지가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 시험 장수생이다 보니 결국 인사 한번 서로 담벼락에 안 남기고 페이스북 친구만 맺은 채로 지금까지 시간이 흐른 녀석. 그땐 목욕탕도 같이 가고 PC방도 같이 가고 하며 스스럼 없이 놀았는데 이젠 같은 레벨이 아니었다. 좋은 대학에 공기업 입사한 지도 횟수가 꽤 되어 인맥도 많고 놀기도 잘 놀고 자기 집, 자기 차, 애인까지. 근데 김미미라고 이름이 특이한 게 혹시 태그된 김미미를 눌러보았다. 새로운 담벼락에 들어가자며 예쁜 얼굴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낯이 익었다. 아, 초등학교 때 몇 번 같은 반을 했던 게 기억난다. 그때도 이뻤지만 아가씨 태가 나는 지금 화장에 머리까지 꾸미니 만약 길거리에서 만났다면 보통 남자가 아니고선 지레 말도 못 붙일 그 정도로 예쁜 레벨의 여자가 되어 있었다. 그렇구나. 반창의 모임에서 만난 걸까? 부럽다. 김미미, 똥수 하트, 한동수님과 함께 12명이 이 글을 좋아합니다. 댓글 40개 더보기. 동수와 함께 간 듯한 패밀리 레스토랑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사진 속 행복하게 웃고 있는 동수. 당연히 행복하시겠지. 학벌, 스펙, 외모, 능력까지 되고 여자친구까지 있으니 행복하시겠지. 그나저나 저 스테이크 맛있겠다. 나는 허기짐에 남아있던 간장 참기름밥 한 수를 입에 마저 우겨 넣었다. 페이스북에 빠져있던 통에 차갑게 식은 밥은 전혀 스테이크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그 와중에 계란 후라이가 씹히자 행복함을 느끼는 내 혀를 잘라 쓰레기통에 쳐넣어버리고 싶다. 아차, 나쁜 생각 좀 하지마. 올해는 될 거니까. 그럼 나도 사귀면 되잖아. 나는 페이스북을 황급히 빠져나왔다. 붕붕붕 버튼을 울리는 진동소리가 벌이 도망가듯 울렸다. 한심한 놈. 남들 사는 거 보는데 시간에 15분이나 지체했어. 공부 시간 5분이나 줄었어. 이러면 떨어진다. 아니, 공부 시간이 줄잖아. 자, 공부하자. 공부만이 살 길이다. 올해 반드시 붙어야 돼. 멍청이, 병신, 개새끼, 말미잘. 부모님 피를 쪽쪽 빨아마시는 기생충 같은 새끼. 나는 나를 마음속으로 욕하고 있으면서도 책상머리에서 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아니야,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니라 동기부여하는 거야. 나는 자주 활동하는 공시생 웹 카페에 들어가 공부 명언을 몇 개 읽으며 공무원에 합격한 나 자신을 상상했다. 지난 6년을 내 뒷바라지 하느냐. 본인들은 외국 여행 한 번 못 가신 어머니 아버지. 그분들의 환한 웃음 앞에 큰절을 한 번 하고, 어머니 아버지 그동안 고생시켜드렸죠. 이제 아들이 효도할게요. 그리고 첫 월급. 어머니 아버지 선물은 뭐가 좋을까? 연차가 쌓이고 새로 들어온 신입에게 업무 노하우를 가르쳐주며 힘들었던 공시생 시절을 생각하라며 격려해주는 내 모습. 그리고 그 신입 여자 후배와 은근한 밀고 당기기 끝에 살아가는 사이가 되고, 막 상상 속에서 호텔 체크인을 하려던 찰나 전화가 왔다.
발신자, 아버지. 여보세요? 그래, 상우가 아버지다. 아, 예, 아빠. 밥은 먹고 공부하니? 아, 예, 먹었죠. 그래, 공부하냐 힘들지? 그래, 아무리 바빠도 밥은 꼭 챙겨 먹고. 뭐 먹었어? 그냥 뭐 계란하고 이것저것. 국물은 먹었고? 아니, 그냥 먹었어요. 공부해야 되는데 먹거리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그래도 국물이 있어야지 이놈아. 목 막혀. 잘 챙겨 먹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그래. 이번 달 생활비 보냈으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알겠지? 아, 예, 아버지. 죄송해요. 자신감 잃지 말고 남들보다 늦다고 틀린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하잖아. 너는 반드시 될 거야. 아빠는 믿어. 예, 아버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번엔 좀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 너는 반드시 될 놈이야. 수고하고. 엄마 바꿔줄까? 아니야. 저 지금 공부하는 중이라서요. 나중에 따로 전화 드릴게요. 뭐냐.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스트레스 쌓이면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해라. 아무튼 끊는다. 네, 아버지. 사랑해요. 그래. 공상은 내 인생을 아무것도 바꿔놓지 않는다는 걸 오늘 또 깨달았다. 동기부여? 지랄. 내가 한 건 그냥 현실 도피에 불과해. 그새 조금 더 늙어버린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니 울컥했다. 마지막까지 남은 친구들도 자기 자식을 낳고 나선 몇 년이 지나도록 놀자 소리 한 번 없는데 이 외톨이를 그래도 품에 안고 세상으로부터 바람막이가 되어주신 아버지. 나 진짜 진상이다. 차라리 동수가 우리 아버지 아들이고 나는 그냥 고아원에 갔었으면 좋겠다. 나 같은 게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인생에 짐만 되고 아버지는 인생이 재미가 있으실까? 그래, 그럼 난 어떻지? 내 인생은 재밌나? 제발. 정신병자야? 너 미쳤어? 혼자 욕하고 혼자 응원하고 그만해. 정신 차려. 지금도 내 라이벌들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데 오늘 벌써 몇 시간째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야. 남들이랑 비교를 하지 마. 나를 소중히 여기고 하루하루 노력하다 보면 좋은 날이 오는 거야. 나는 그제야 스마트폰 전원을 끄고 배터리까지 분리한 뒤 침대 매트리스 밑에 넣어버리고 다시 책상 앞으로 와서 공무원 국사책 하나를 펼치고 공부를 시작했다. 부모님 전화를 받고 나니 아버지 어머니가 뒤에 계신 것 같아 헛짓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었다. 눈물이 뚝뚝 책 위로 흘러내렸다. 이번엔 참기름과 달리 고소한 냄새가 나지 않았다. 고소하기는커녕 마음이 미칠 듯이 쓰라렸다. 쿵쾅쿵쾅 심장이 두근대는 게 아니라 쿵쾅쿵쾅하고 뛰었다. 온몸이 흥분되고 마우스를 잡은 손이 벌벌 떨려 합격자 조회를 위해 내 주민등록번호를 치기가 힘들었다. 제발. 조심스레 조회 버튼을 눌렀다. 눈이 저절로 감겼다. 저번 시험으로부터 1년, 시작으로부터 6년이 걸린 이 싸움의 결과를 나는 곧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나는 질끈 감았던 왼쪽 눈을 살며시 떴다. 2014년도 행정직 지방공무원 채용 시험에 나는 두 눈을 모두 떴다.
불합격 하셨습니다. 불합격 하셨습니다. 불합격. 울음도 나오지 않고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다. 쿵쾅거렸던 심장이 어느새 흥분을 멈추고 몹시 아파왔다. 칼로 그 부분을 도려낸 듯 또 인생 한 움큼이 영혼의 무게에서 떨어져 나갔다. 집에 어떻게 전화를 드려야 할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공부는 실컷 했지만 대체 뭘 공부했단 건지 모르겠다.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사람 새끼 구실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차라리 누가 나 좀 잡고 때리면서라도 말해줘요. 사람도 아닌 새끼, 공부도 못할 거면 차라리 죽어버려. 그러면 나 그냥 말할게요. 그게 낫겠죠? 나 같은 거 그냥 없는 게 낫겠죠? 그래, 죽어. 넌 차라리 죽는 게 여러 편해질 거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씨 죽는다니까. 면접 보듯 청산 유수구나. 넌 그동안 잘 살 준비가 아니라 잘 죽을 준비를 했구나. 그런가 봐요.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래, 죽으면 모든 게 편해진다. 그럴까요, 그럼? 안 죽었다. 죽을 각오로 공부할 용기가 없었으니 당연히 죽을 용기를 못 내지. 차라리 삶의 무게가 나 혼자였다면 가볍게 뛰어내렸을지도 모르겠다. 한강 다리는 몇 번 갔었으니까. 그때마다 떨어지는 상상을 하고 있으면 머릿속에 두 사람이 떠올랐다. 어머니 아버지가 죽은 내 영정 앞에서 울고 계신 상상을 하면 이 고장난 삶을 억지로 연명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었다. 나 하나가 아니라 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빨아먹는 내가 그렇게 편하게 죽을 권리가 없다. 악착같이 살아서 숨 쉬고 밥 먹고 똥 싸고 저는 똥 싸는 기계랍니다. 남들은 업적을 쌓아 올릴 때 전 그냥 싸서 물 내릴 때 다 내려버려요. 공부한 것도 똥처럼 머릿속에서 오늘 버튼을 내리면 다 빨려 들어가요. 쩝쩝 소리를 내며 항상 똑같은 간장 참기름밥을 입에 퍼넣는다. 병신 주제의 맛은 알아가지고 참기름도 이번엔 적당히 넣고 계란도 2개나 구웠다. 계란이 적으면 이 간장밥은 맛이 없거든. 스마트폰을 다시 집어든다. 아니, 이거 부셔버려야겠다. 부셔버려야만 내가 살겠다. 번쩍 들어 올렸다가 나는 우뚝 멈췄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가 보자. 남들은 다 잘 되잖아. 나는 안 되잖아. 내가 나를 가르칠 수 없는 건 내가 그만한 선생이 못 되는 거야.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나에겐 없는 그 무언가가 뭘까? 조금만 더 관찰해보고 그 다음엔 부셔버려야겠다. 나는 SNS에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미미와 동수는 이제 결혼식 날짜를 잡은 모양으로 부모님들끼리도 이미 허락이 끝난 것 같다. 인훈이는 공무원 교육을 마치고 15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찬재는 대기업에 경력직으로 이직을 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갈 때만 하더라도 무시했었는데 저렇게나 잘 될 줄이야. 성우는 경사로 진급하고 파출소로 발령받았다.
지잡대 법대를 나와서 공무원 시험에 나처럼 2번 떨어질 때까지는 같은 신세로서 서로 격려했는데 덜컥 순경시험에 붙어서 너도 꼭 될 거라며 먼저 가더니 벌써 2번이나 진급했다. 윤주는 잘생긴 의사와 약혼 중인 걸로 프로필에 나와 있었다. 나는 그 대목에서 또 몸이 으슬으슬 떨려왔다. 한때 서로 깊이 사랑했던 여자였는데 대학교 다닐 때 서로 처음 사귀어 본 사람이라 더 많이 애틋했는데 군대까지 기다려주었던 너를 떠나보낸 게 아직도 후회스럽다. 지금까지 못 붙을 공무원 시험인데 차라리 곁에 있어 주었다면 내가 나아졌을지도 모르겠다. 불과 1년 떨어졌다고 역시 여자가 있으니 공부에 집중이 안 되는 거라고 판단하고 오는 너에게 못된 말을 하고 떠나보낸 내가 죄인이야.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구나. 윤주야, 행복해. 사진 속에 너 되게 행복해 보인다. 걱정은 마. 다시는 이 담벼락에 들어올 일은 없을 거야. SNS에 마지막으로 들어갔다가 나왔고 나는 생각대로 부셔버리는 중이다. 나 자신을 부셔버리려고. 의자를 발로 밀어냈다. 순간 숨이 콱 막히며 세상이 붉어졌다. 그 순간 부모님이 떠올랐다. 나는 늘 빠지던 공상처럼 그 상상 속에서 꾸벅 큰절을 했다. 그러자 내 자신이 점점 어려졌다. 대학에 합격하고 나서 부모님이 나를 칭찬해주던 그 시절, 수학 점수가 오르자 어머니가 집에 찾아온 어머니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그 시절, 받아쓰기 100점을 받아오자 책을 많이 읽어서 모르는 게 없다고 칭찬받던 그 시절, 2발로 일어서자 우리 아이가 일어섰다고 날 꼭 안아주던 그 시절, 응애하고 태어났을 뿐인데 몹시나도 기뻐하며 나를 사랑스레 바라보아 주시던 그 시절, 전혀 예상할 수 없이 생긴 아이지만 자신들의 핏줄이 태어날 거란 그 사실의 뱃속의 아이를 위해 기도하던 그 시절, 이제 아무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나는 미칠 듯이 후회스럽다. 죽고 싶었던 게 아니니까 그냥 단지 살기 싫었던. 상우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어머니의 통곡이 몹시 슬피 울렸다. 그 통곡과 비슷한 무게의 슬픔을 속으로 집어삼키고 있는 한 아버지의 붉어진 눈시울. 인생을 사는데 50이 넘어도 시작이라 부르는 시대에 그 50의 반을 겨우 넘기고 먼저 가버린 아들. 이 2사람이 아들의 바람대로 편히 여생을 보낼 수 있을까? 평생 고생만 시키고 돈만 갖다 쓰고 공부 안 하고 헛짓거리 하다가 책임도 안 지고 덜컥 떠나버린 아들이 밉고 차라리 잘 되었다고 여기실 것 같은가? 그놈한테 들어갈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라고 여기실 것 같은가? 아니, 더 잘해주지 못해서 남들보다 더 좋은 옷, 좋은 음식 먹이며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못해서 왜 못난 내 아들로 태어나서 마음고생만 시달리다 그렇게 되었느냐고. 이 부모가 죄가 많아서 내 아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그분들 스스로를 저주하며 차라리 데려가려면 자기를 데려가지 왜 불쌍한 아들을 데려가셨느냐고.
김상욱, 부고 알림,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먼저 본과 과대표를 맡았던 상욱이가 세상과 운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여건 되시는 분들은 가능한 많이 찾아뵈어 슬픔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장소는 서울 해신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서울 광진구. 3명이 이 글을 좋아합니다. 아들의 비보에 서울로 급히 상경한 부모님의 시골집 냉장고 문이 덩그러니 열려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2시간 뒤 부모님은 이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과일과 밑반찬, 양념한 고기를 바리바리 싸들고 공무원 시험에 6년째 떨어진 아들을 위로해주기 위해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실 예정이었다. 정성스레 싸놓은 음식이 주인을 잃고 냉장고 안을 자리 차지하고 있다. 나이 드신 2분이 먹기에는 많은, 젊은 아들이 배불리 먹기에는 충분한 음식이었다.